마약처럼 명분 이게 계속 경쟁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미중 갈등은 30년 간다. 결국은 그 넘버원 자리에 대한 경쟁이고 자, 지금 펜타닐 관련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막 공격하면서 지금 막 그 난리를 피고 있죠. 네. 보면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모든 펜타닐 마약 범죄 그 배우가 다 중국인 것 같고 나오는 그 트럼프의 어떤 언행을 보면. 근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거야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밀린 숙제 결국은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트럼프 대선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왜냐면 오바마 때부터 나오는 거지. 결국은 그 시진핑이 그 대국 굴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중산층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 이제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겠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패권적인 질도 되찾겠다는 그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부터 해서 뭐 바뀐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다만 그 이제 중단됐던 거를 좀 더 거칠게 하겠다는 또 세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근데 어쨌건 그 중국이 펜타닐을 제조하는 원료들을 너무나 그냥 쉽게 그 만들게끔 또 유통이 되게끔 하는 거 아니냐가 지금 미국의 핵심 맞아요. 그 네, 문제 지적인 것 같은데 중국은 실제로 대처할 수 없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이심은 뭐냐면은 그 초안전 교리가 있지만 이건 초안전의 일환이다. 이란이라고 미국을 병들게 왜냐하면 하려면 자국 내에서는 그래도 엄격하게 사형 제도나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통제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약 문제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으면은 근데 미국이 판단했을 때는 자기네 사회에서는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유통시킨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중간에 중개업 있는 미국의 중개업자들 끼어 있죠. 그렇지, 하지만 범죄 조직들이 끼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드디어 이제 서구권을 상대로 복수국을 펼친다. 자기네들이 당했던 아편 전쟁처럼 똑같이 이걸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화학 산업이 맞아요. 예. 강하다는 거 아니면 그런 화학 산업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문제 지적인데 네. 중국에서 이것을 그럼 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화학 산업을 규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원료들을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통 책임이 없다. 그거는 미국에서 수입한 거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약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뭘 협조해야 되냐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왜 그러는데 이걸 압박을 하느냐. 결국은 이게 패권 싸움인 거죠. 이건 명분인 거죠. 얘가 저는 이 28개의 전장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교전, 생태전, 뭐 마약전, 이 우주전, 초안전에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슈 중에 하나를 접고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딴지를 걸겠다는 거.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디지털전, 그 초안전에 대응하는 그렇죠. 약점 하나,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걸로 계속 그렇죠. 공격을 심하게 할 명분으로 삼겠다.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참 재밌는 게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그 1위 구독자 신문인데 거의 워싱턴 지국장이야. 참고로 그분은 저기 백악관 그 한국에도 주재를 해서 아마 일본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자기도 현실적으로 이게 미국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는 중국의 입장도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헌신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태어난 거 얼굴이 그렇게 태어난 거가 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생겼으니까 너하고 대화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른 건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정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 아래에 있는 문명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에 있는 문명이 이길 얻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택일을 한다면 미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은 중국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어쨌건 예. 원죄는 그거지. 감히 미국을 넘봐? 그렇죠. 미국을 앞서려고 하는 말을 해, 생각을 해? 이거겠지. 감히 대항해? 그러면서 사실 그 요미우리 신문 지국장도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천동설에 우리가 빠졌다고 하는데 일본도 일본 천동설에 한테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진주만 공격했고 또 이제 경제 부활해가지고 미국이 노할 수 있는 나라, 그 소니 회장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플라자 어코드 때 한번 박살나고 잃어버린 30년 경제 되고 했었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항을 하면은 박살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그 정도 체급이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이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인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그래서 좀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펜타닐 문제가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좀비처럼 막 저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 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에서 생활은 당연히 심각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워싱턴 DC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범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그 참 의외인데 좀 우범지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범지대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데 물가를 지대를 비싸게 부동산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슬럼가를 다 바깥으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에 그렇게 범죄가 많아요. 지금 볼티모어가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범죄가 많은 도시가 됐거든요. 다 거기 있던 이제 근데 거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펜티닐 문제하고 마약 문제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사회 통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총기 문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걸 또 규제하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마약이 이게 글쎄요. 우리도 지금 뭐 마약 문제로 뭐 심각하게 하지만 이렇게 좀 와닿지는 않는데 뭐 일부 특수 그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뭐 이거는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합법화된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자유라는 그 어떤 명분에 마스크도 이렇게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백신 가지고도 지금 뭐 그러던데.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펜티닐에 대해서 이걸 진짜 뿌리 뽑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우 제가 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제 멘토 한미연합사 멘토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동맹국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 양자택일 전선에서 미국 편 들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하고 화해하면은 그럼 우리는 세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를 제가 대놓고 많은 미국 전문가이나 전직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 확실하게 누를 것이다. 최소 이 문제는 그리고 중국이 경제를 갖고 있고 냉전 시대하고 또 다르다. 경제 아주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중국하고 전면전이라는 걸 또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경쟁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미중 갈등은 30년 간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계속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그 넘버원 자리에 대한 경쟁이고 냉전 시대 때 소련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경제 가지고 이제 봉쇄 정책을 사실상 했지만 중국은 이제 경제도 혼합 경쟁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전이라는 거는 그 명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명분일 뿐이다. 마약전 명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뭐죠? 아편 전쟁 또 다른 현대의 그 아편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을 망하게 했던 이러한 것으로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국방부 차원에서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해결책으로서 정말 이게 트럼프가 이걸 압박을 넣어서 중국한테 해놓으라 이걸 기대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압박 수단으로서 쓰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게 압박한 데서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그러니까 중국 보고 이거 해결해 이건 아니고 결국은 경쟁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걸로 바로 계속 꼬투리 꼬투리 잡아서, 잡아서, 예, 예. 계속 누르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예, 여러 가지 맞습니다. 범위에서.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 우리도 요새 심상치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나오는 예, 뉴스들 보면. 한국도 긴장해야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꼭 펜트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우리 뭐 가장 유명한 게 히로뽕이잖아. 히로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제 마약을 그러니까 사실 중개무역으로 북한에서 중국 유입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그렇지. 많으니까. 너무 외국에 있으면 네, 네.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자, 하여튼 이 펜타닐 문제로 네. 어쨌건 이제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워낙 많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간재 수출하고. 뭐 펜타닐 자체는 어쨌든 그 불법 마약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갈등 그 명분에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뭐 반도체면 또 모르겠는데 이 품목은 어쨌든 규제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 중간 기점으로서 미국을 들어가는 홍콩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교차지로 활용된다. FBI 조직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FBI 서울지국이 있고, 그는 특히 미국 마약 단속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조차지로서 한국이 이용돼 간다면 분명히 압박의 대상이 되긴 하겠죠.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 미국 마약 범죄국인가요? 네. 거기는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그 중개하는 네. 그 지역은 아예 이쪽 병력에 가가지고 바로 직접 공격할 수 있게끔. 그 남미니까 그런 건데 한국은 남미가 만만하니까 그런 건데 남미는 그러더라고 보통. 네, 근데 왜냐면 미국은 자기 한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긴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 영역에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다른 영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다른 걸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뭐 관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상조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주둔 방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무역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환율 문제, 금리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한국에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북은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약간 한국에다가 화해의 어떤 제스처 아니면 뭔가 선물 보따리를 주려는 느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죠.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이제 아까 요미르 신문 그 지국장 얘기를 하자면은 그 중재 외교 뭐 그래서 뭐 하잖아요. 일본도 중재 외교를 해요. 참고로 아베도 중국과 정상 외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앞으로는 욕을 하고 막 살벌한 말을 하지만 뒤로는 다 협상을 하더라고요. 합성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거를 수면 아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중재 외교 하고 있어.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요미르 신문 지국장이 얘기해 준 게 좀 아마추어틱하다. 왜 우리가 예.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관료들도 그렇고 뭔가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쟁이 세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은 없고 인구만 바글바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 아니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막 내뱉으려고 하는 그 안달 이걸 못 버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좀 부족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설사 중립 외교 사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게 탄핵 소추안 1차에서 야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반중국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래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중국한테 취할 것도 분명히 취했고, 물론 이제 정상 외교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척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때 반도체 공장, SK 공장 이전하라고 했었을 때도 어쨌든 당장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유예를 하면서 중국의 공장을 계속 남겨뒀었고, 그래서 일단은 레파토리가 접근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국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소위 말해서
대놓고 하는 거하고 이게 몰래 하는 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대안을 갖고 중립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난 그냥 나는 둘 다 그냥 친하게 지낼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고 더 이상 미국도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졌다. 네. 예. 근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 강대국으로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뭔가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소국의 입장 이게 좀 비애는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엄청난 시장이긴 한데 지금 이 지나온 모든 산업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결국 지금 뭐 도와줘도 결국은 다 뺏기게 될 것 같은 분위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미국은 확실하게 미국에 딱 붙으면 밸류 체인으로서 예, 예. 그 안에 뭔가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 미국은 하지 않는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또 이쪽은 시장이 또 크지가 않아. 맞아요. 이게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너네 이제 꿀물 빨아쓰던 시대는 끝났다. 그렇지.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그 중립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맹인 거고 니네가 얘기하는 혈맹이지 않냐. 근데 혈맹과 전략적 제휴국가 사이에서 네가 만약에 중립을 서야 한다면 우리한테 적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걸 그러니까 원래는 속마음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대놓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하긴 이제까지의 그 미국의 어떤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힘을 그럼요. 보여주는 세상이 된다. 제가 이게 사람들이 그 한국 언론에서는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백인 중산층 아래 뭐 이렇게 소득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미국의 그 고위 장성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 출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만 해도 소령 때 특수부대로 제가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갔을 때 한국군으로 그 사람도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때 자기네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때 동맹의 무임승차를 직접 겪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은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이 외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약한 척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모든 세계를 하는데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제가 그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우리는 이제 안 참을래. 우리 더 이상 안 봐줘.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국가대로 하는 것 뿐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줬어. 라는 마인드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인내심이 없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 남다고 맞아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 경제 문제 어렵고 부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기도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우리만 희생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겠죠. 굉장히 강하죠. 강한. 하여튼 많은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애매한 중립 포지션이 더 이상은 이제 트럼프한테는 안 먹힌다. 안 먹혔을 때 생길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또 끔찍한 건 뭐냐면은 그 뉴욕 타임스 인정하는 게 트럼프 주의는 영원하다. 그 외에는 트럼프가 끝난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승리 방식을 지금 전해준 거잖아요. 이 미중 패권은 제가 적어도 30년 간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봤을 때 과연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온다고 해서 세법이 바뀌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도 마찬가지인 게 바이든도 우리 실질적으로 까본 반도체법이나부터 다 양자택일을 강조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아니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입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만약 우리가 혈맹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건 미국민은 이러한 국제 질서를 선택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무역으로 또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가장 큰 고객과 두 번째 큰 고객 사이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죠. 좀 비애가 있네요. 네,
이제까지 펜타곤 전 출입 기자셨죠?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의 저자이신 김동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